이번에 정치권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청와대 스피커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 모욕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언짢은 기색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이례적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이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김성태, 왜 심판이 선수로 뛰나 의장이 코드 개원사 품격 상실했다. 그러자 문희상 마이크 잡고 직접 반박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어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쓴 표현들입니다. 오지라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지라퍼? 여기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오지라퍼. 미친 예산, 국회 들쑤신 김성태, 독설. 여긴 독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소득주도 성장은 보이시피싱이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 영상을 틀었어요. 어제 그러면서 설명이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틀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사는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대안으로 출산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은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 등을 해서 1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을 아이 한 명당 지원한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상황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제가 약간 요동쳤다고 표현했는데 국민 눈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가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끝으로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나라의 입법수장이 자, 좀 조용히 하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내 정치 인생 통틀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 의회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네, 윤정골 대표님. 네. 두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분이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네. 개회사에서 조금 네. 이 야당이 싫어하는 얘기는 했어요. 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회가 협조하자. 네. 그리고 남북 판문점 회담을 비준 얘기를 국회에서 비준 얘기하자. 그러니까 네. 야당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서 조금 네. 자극한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너무 좀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네.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청와대 스피커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인격적으로 좀 매도하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도 좀 네. 비판한 건 좋은데 네. 그거를 갖다가 미친 예산, 오지라퍼 아주 네. 그 좀
독서를 소득 주도 성장을 보이스피싱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그 추도식 했던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떨어졌을 때 발표했잖아요. 그 미국은 오늘 위대한 선택을 했다. 오바마 비난하는 아랍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한테 오바마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두둔을 했죠.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인격, 실력보다 인격이다. 운명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옛날 삼김 시대에도 저렇게 심하게 말 안 했어요.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출산 주도 성장 뭐 그런 얘기 출산을 장려하자는 얘기는 좋은데 그것 꼭 출산 주도 성장 뭐 이렇게 표시하냐 이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뭐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8년 개띠거든요. 저 베이비 부머들이 저 710만 명 되는데 한 해 한 100만 명 나서 저랑 비슷한 또래들인데 많이 싸우고 커서 그런지 말이 너무 거칠다. 유대인들이 왜 라손 하라의 먼지라는 말 쓰거든요. 요새 그게 남 없을 때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편지 보내왔는데 오자 탈자 문법이 어긋난다고 그 편지를 제3자한테 보여주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뒷땅 까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이혜인 수녀가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제일 화났을 때 쓰는 말 자기가 결정했대요. 뭡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말로만 해도 그럼 그분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네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 부드럽고 내용은 아주 강하게 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저 정도 얘기밖에 못하나 해서 저는 홍준표 대표도 그런 말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기차가 가도 개는 짖는다는지 뭐 이런 바퀴벌레는 이런 험한 얘기해서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저는 어제 점수를 아주 저는 박하게 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 얼마든지 비판해야죠. 소득주도 성장, 문희상 국회의장 똑바로 해. 뭐 출산 뭐 많은데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규환 변호사, 지금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표현 때문에 내용이 오히려 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표현이 뭐 강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고에 원래 없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원고 다 알고 나서 말미에 소위 말해서 애드리브입니다. 그냥. 애드립 그러니까 원고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원고 작성하실 때는 그 내용이 안 들었었는데 그 전날 국회의장이 본인을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극한 내용이 우리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이라고 하면서 여당 쪽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여야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고 여기에 다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대해서 심판자여야 될 국회의장이 한쪽에 서서 한쪽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사실 중립적 태도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면 그게 국회의장이 수도 없고 또 왜 국회의장이 왜 탈당을 시킵니까? 정파에 관여하지 마라.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당, 야당, 당적이 있는 분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심판자가 무당파인 심판자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경우에는 오히려 그 협상이 깨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장이 오히려 먼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아닌 말미에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야유하는 것 자체가 그 태도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 여당 대표가 이야기할 때 과연 야당이 먼저 했느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여당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를 삼아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의장의 사전 그 앞선 말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김윤철 교수님께서는 여기 나온 내용 문제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출산 주도 성장입니다. 이른바 이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은 전체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 한국당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주도 성장이라 세금을 이른바 퍼부어서 억지로 성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한 사람당 1억 2천이 과거에 대선에 나왔던 어떤 분이 황당 공약이라고 평가받은 내용을 제시한 내용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 내용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굉장히 뭐
새로운 색다른 접근을 예, 그 상상력을 굉장히 새롭게 발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저기 정책 실력으로 대한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고 증명하겠다고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저 출산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디 정책 족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부분으로 이제 가능하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 지금은 이제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있죠. 근데 예. 이제 그것이 지금 어려운 우리 이제 환경들 뭐 주거라든지 예, 뭐 예. 부동산 교육 등등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지점과 마찬가지 이제 세금 뭐 이제 돈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신 그 측면인가 굉장히 좀 물론 뭐 앞부분에 소득주도 실망스러운 측면이 성장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돈 액수면 이렇게 1억 2천씩 줄 예산이 충당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세금을 그렇게 드리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비판을 한 상황에서 또 세금을 드리는 정책을 대안이라고 제시한 거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그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되려면 모든 영역에서 세금을 쓰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저출산 부분에 대해 세금을 쓰겠다는 예, 거죠. 예. 그거는 뭐냐면 성장과 관련된 겁니다. 예. 현재 성장이 정체된 이유는 예.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생산성이 발전이 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증가밖에 없고 예, 예. 이제 그래서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예. 바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인데 예, 예.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써서라도 어떤 그 성장을 높여야 된다. 예, 예. 이 의지를 담은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어떤 그 정책과 동일한 거죠.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 성장을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기결점은 이 저출산 예. 이 부분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충분히 써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양육 부모와 예. 양육아를 분리시켜서 예.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예, 예. 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제도를 제안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더 받아들여야 되고 예. 좀 더 과감한 어떤 개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창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경환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어떻게 보면 애써 하신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불현듯 들은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진행자지만 약간 반박을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건 김관학 교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신인 새누리당은요. 무상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타겟을 찝어서 정확한 복지를 한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 아이 한 명당 1억 2천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제 주장이 물론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대로 만약에 관철시키고 대안이 된다면요. 각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1억 2천을 제공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보편적 급식 이거와는 너무 배치된 내용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어제 김성태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믿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저게 1억 2천이라는 게 나오면 왜 1억 2천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보도자료라든가 다른 걸로 첨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저출산의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150조를 쏟았어요. 근데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갑자기 어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시킨다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어느 정도 비판할 때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꼭 대안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앵커 말씀 잘하셨지만 사실 세금을 비판하면서 또 세금을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모순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안적인 정당이 되려 그러면 예.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예, 뭔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비판 위한 비판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김성태 대표가 거의 본인의 정치 생명을 본다 그러면 예. 가장 어떻게 역사적인 연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연설의 본질은 사라지고 아주 극단적인 용어만 예, 남는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연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뭐 정치학자로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국회가 왜 이런 저급한 단어의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굴레바퀴를 언제 끊어낼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정치를 희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신뢰를 예. 못 얻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여당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예. 끊어내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더 설득력이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 변호사께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무상복지, 선별적 복지 얘기를 하는데 예. 여당이라고 해서 무상복지의 과감하고 일시적인 복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모든 것은 단계적인 겁니다. 예. 그 단계의 속도에 대해서 예.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아. 지금 실제로 아까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모순은 예. 자신들이 세금을 통해서 어떤 뭐 무상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실제로 그걸 이야기했을 때 왜 와서 모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야당이 주장을 하면 반대를 하느냐. 그거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야당이 주장을 하면 자기들이 주장도 부도들이는 그러니까 야당의 이게 오히려 더 주장이 모순이라고 봐야 그동안 되는 것이죠. 여당의 주장과 같은 맥인데 그건 왜 안 받아주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오히려 그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예.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점진적인 단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것을 과감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예, 예. 오히려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예. 보수당으로서의 어떤 전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예. 여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 계속적으로 어떤 뭐 야당을 그런 세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정이 없이 갑자기 토론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어떤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 기사도 좀 정치 기사인데요. 요 기사는 조금 사진이 좀 중요합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당 대표들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같이 한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당 대표 문희상 의장 초청 오창 여야 새 지도부 선출지 첫 모임이다. 그리고 당파를 벗어난 초월해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앞으로 자주 갖기로 하고요. 이 모임의 이름을 초월해, 당파를 초월했다. 매달 초에 월요일 만나서 초월해 아닌가요?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요. 주목할 부분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전성기를 누리며 직간접적인 인연을 공유한 이들 대표들은 초월해라는 이름도 지었다. 앞부분이다. 노무현 전 이른바 참여정부 당시에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들입니다. 누굴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어제 사진인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맨 가운데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그 옆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그 옆에 정동영 대표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장관이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참여정부 당시 총리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된 손학규 대표. 참여정부 때 청와대나 내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기 때 그 당시에서 이른바 민주당 당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제 모인 6명 중에 무려 5명이 참여정부 때 이른바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 글쎄요, 이거는, 김관학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저는 뭐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네. 번째는 이 보수의 퇴화다. 아. 그러니까 보수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한동안은 또 참여정부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야권까지도 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수 쪽 인사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뭔가 퇴화가 될 경우에는 그 상대되는 어떤 진영에서 사람을 모셔오고 이런 예. 장면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장면들이 벌어져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정당에도 참여정부 때 인물들이 들어가서 지금 당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을 다시 이제 혁신시키고 뭔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환을 열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러 당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반의 정당이 없어요. 예. 과반의 정당이 다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구심력이 각 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또 모이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조금 좀 바뀌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인물들의 이런 모습도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윤정걸 전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나는 저게 예. 저렇게 그 옛날 민주당 출신들이 예. 저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올드보이들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청와대의 거의 굉장한 독주, 이게 저 사태를 어느 정도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가 청와대 그 입김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았잖아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는 거의 뭐 독대도 한번 못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반발 심리 이런 게 또 이해찬 대표를 등장시켰고 다른 당에서도 올드보이들 손학규 대표나 뭐 다들 김병준 대표나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지지율을 등에 업은 독주가 저런 사태를 좀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모인 게 저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꽃놀이패일 수도 있지만 저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꽃놀이패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법안을 지금 내놓은 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게 다 해준다잖아요. 야당 다 해준다잖아요. 손학규 대표 뭐 안 해준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기 모인 사람 중에. 그런데 지금 어디가 반대합니까? 규제 완화?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의료 원격 의료 누가 반대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요. 그것도 3명이 반대해요. 박영선 의원하고 재윤경 의원하고 뭐 성북구의 의원 1명 셋이.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부터 우선 힘을 빼고 당에 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우선 청와대부터 좀 소통과 설득에 좀 나서야 되는 저게 큰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 옛날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YS도 옛날에 외환위기 전에도 그렇고 많은 법들을 국회벽에 맞아서 하나도 야당이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이 다 해준다니까 이런 큰 기회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경환 변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지금. 저 사진 속에 하나의 이질적인 요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손학규 당대표는 그 이전에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이죠. 탈당을 해서 옮겨갔죠. 우리는 반대쪽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뭐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는 맞고 그리고 우리 그 김관원 교수님께서 뭐 보수의 쇠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뭐 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친노가 뭐 패족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진보의 쇠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은 좌파가 득세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우리 윤영걸 교수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회에 지금 여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좌파도 역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 인정받는 정치나 그 경제를 해서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게는 큰 기회지만 그 기회 뒤에 또 위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요 말씀을 좀 하신 거죠? 지금 당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